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이영락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울 대단히 중요한 선거인데요. 아름답고 깨끗하게 치러야 할 선거에 최근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진행하죠. 오늘 주제는 가짜뉴스. 영어로 페이크 뉴스로 표현되는 가짜뉴스는 기사 형식을 사용해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작된 내용과 허위 사실로 포장돼 유포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는 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권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힐러리가 이슬람 국가에 무기를 팔았다. 하지만 모두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회수는 100만 회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두 가지 사례에서 본 것처럼 확인되지도 않은 일이 기사화되면서 소셜미디어를 타고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것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가짜뉴스를 전파할 수 있는 유령 아이디를 단 5분 만에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짚어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되는지 알아봅니다. 자, 오늘 주제 영상을 보셨습니다. 자,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선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저희가 이 자리에 네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 석좌 교수이자 인사이트 컨설팅 양성길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황수현 홍보과장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맞은편에 서원대학교 행정학과 엄태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환 전 충북도의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자, 이 네 분과 함께 오늘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6.13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키워드로 한번 가짜뉴스를 정의해달라 부탁을 사전에 드렸는데 어떤 키워드를 들고 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먼저 우리 양성일 대표께서 풀어주시죠. 예, 저는 직설적으로 풀었습니다. 되고 보자. 되고 보자. 네. 예. 결국은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가 이기기 힘들 때에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배포하게 되죠. 결국은 되고 보자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되고 보자는 마음이 문제다. 그렇고 황수현 과장님은 키워드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예, 저는 그 가짜 뉴스는 미세먼지다. 아, 심각하잖아요. 미세먼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최근 들어 굉장히 많아졌고, 두 번째 둘 다 해롭다. 세 번째 둘 다 눈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 구호를 하면은 미세먼지는 마스크를, 네. 그다음에 가짜 뉴스는 팩트 체크를 생활합시다. 아, 네. 예. 오늘 준비 얼마나 하셨어요, 오늘? 멋지신데요? 며칠 동안 했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하신지요? 아, 예,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이번에 엄태석 교수님 어떤 키워드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드라마, 그것도 막장 드라마와 같다라고 이제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예. 이런 드라마 재밌죠. 막 욕하면서 그냥 가족들이 아침부터 이제 보고 그러는데 보면 뭐 약혼자가 남매가 되고 뭐 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허하죠. 그 막장 드라마와 비교를 하면서도 이 가짜 뉴스가 더 허무한 게 그 드라마는 앞에 이제 딱 자막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과 관계가 없고 지명 인물들은 다 허구의 존재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가짜 뉴스는 그런 안내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처럼 재밌긴 한데 그 끝은 허무하고 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막강한데요. 김동환 전 의원님 부담 좀 느끼시겠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입니까? 가짜 뉴스는 양두구육이다. 예. 자, 양의 가면을 썼어도 늑대는 늑대일 뿐입니다. 뉴스의 형식을 빌려서 네.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것은 그 가짜 뉴스는 양두구육이다. 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 가짜 뉴스가 지방선거, 선거에서는 정말 문제긴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 토론이 기획된 그 배경에도 이런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데 저희가 가짜 뉴스 관련해서 충북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조사 결과를 듣고 나서 토론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지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이번 조사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13일 이틀 동안 진행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입니다. 먼저 가짜뉴스를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다 30.8%, 없다 69.2%로 나타났는데요.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50대가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엔 가짜뉴스를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알아봤는데요.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접했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48.3%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짜뉴스를 접했다는 의견 33.3%, 카카오톡이나 SNS,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접했다는 의견이 1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심각하다고 보는지 알아봤는데요. 대다수인 82.9%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8.8%에 머물렀습니다. 끝으로 가짜뉴스를 구별하기가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응답자 63.6%는 사실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34.7%는 확인해 볼 만큼 관심이 없다를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그 최근에 혹시 가짜 뉴스를 접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까 그 모두의 우리 VCR 본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교황이 지지한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난 4년 전 서울시장 선거에 그 모 여 후보가 1년에 1억짜리 피부 미용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게 뭐 한번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었고요.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선 출마 무렵에 네. 뭐 할까 말까 하다가 끝내 접어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현 사무총장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출마는 유엔 내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게 또 가짜 뉴스로 드러났었죠.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아주 대표적인 가짜 뉴스였죠.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나오면 뭐 유엔법 위반이다 뭐 이런 게 많이 나돌았었는데 결국은 그런 가짜 뉴스 때문에 반기문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탄핵 정국에서 정말 많은 가짜 뉴스들이 횡행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국민 대다수가 탄핵이 각하되길 바란다라는 게 뭐 쫙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 관점에 따라서는 믿고 싶으니까 또 횡행하는 것도 있고요. 또 많은 민심들을 왜곡시키는 그런 가짜 뉴스의 대표적인 사례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가짜 뉴스라는 표현도 많이 듣게 되고 실제로 가짜 뉴스다라는 사례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 혹시 한번 생각들 해보셨어요? 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제 생각은 아마도 네.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막 그 디지털 기기에 눈을 뜬 50대들이 쉽게 하면 어설프게 받은 뉴스를 갖다가 예. 마치 진실인 양 믿어버리고 확신에 차서 막 여기저기에 뿌리는 것. 네. 그것이 아마 큰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은 지금 신문 같은 데서도 생존의 기로에 섰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정론을 많이 내놓고 맞습니다. 있지만.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가 최근에 이렇게 성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류 언론의 쇠퇴, 대한 언론의 급성장, 그리고 뭐 그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양 대표님 말씀하셨던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든지 SNS 이런 것 등이 여과 없이 그냥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통신 기능의 발달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결국은 가짜 뉴스가 급속하게 성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지요. 예.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 과거에는 이제 이 소비자들이 어떤 그 언론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그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어떤 흥미 위주의 뭐 자극적인 거를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보면은 그 가짜 뉴스가 다른 그 일반 그 뉴스에 비해서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미국에서 그 API가 트위터 10만 건을 분석했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로 인해서 한 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그런 이제 그 뉴스가 가짜 뉴스 떴는데 요걸 바로 잡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그 속도가 8배나 더 빨리. 가짜 뉴스가 전파되는 속도 굉장히 빠른데 그걸 바로 잡는 데는 더 오래 걸린다. 8배나 걸린다고 이렇게 이런 적이 있습니다. 예. 사회적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예. 궁금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가짜 뉴스가 어떻게 유통되고 왜 소비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짜 뉴스를 누군가는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도를 가질 것 같기도 해요. 왜 어떤 의도로 왜 만들까요? 가짜 뉴스. 돈벌이의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돈을 누가 벌어요? 이게 돈벌을 누가 버느냐 하면
매체가 봅니다. 예.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유명한 정치인, 연예인, 뭐 기업인 등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거기에다가서 그걸 유통시키는 매체가 광고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게 가짜 뉴스가 다량으로 생산되어지는 예. 원인도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데에는 그 광고 수입만으로 연간 4천억 원 정도를 수입을 올린답니다. 그렇다면 그게 과연 유튜브에 또 놔두는 동영상이 다 진실된 뉴스만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상당히 많은 수의 동영상이 붙지요. 예. 그래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것이 어떤 매체의 돈벌이의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예를 들면 한과장님. 이제 그 대선과 관련해서요. 네. 저기 그 마케도니아라는 그런 도시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18살 소년이 처음에 이제 그 호기심으로다가 그 가짜 뉴스를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예. 이 광고 클릭수나 뭐 조회수 이런 것들에서 이제 수익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그 이제 한 달 평균 그 그 월급이 한 50만 원 정도인데 네. 한 6개월 동안에 7천만 원을 이렇게 벌어서 그러니까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그 가짜 뉴스가 많아지는데 네. 이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예. 가짜 뉴스는 네거티브에 아주 딱 들어맞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내가 어떤 음해성으로 그렇습니다. 네거티브하게 뭔가 그러니까 할 때 상대방의 주장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데에는 가짜 뉴스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진실된 상대방의 주장을 꺾을 수 있는, 훼손시킬 수 있는 도구로 많이 쓰여지죠. 그 말씀 듣고서 우리 그 후보들께서 악용하실까봐 갑자기 걱정도 되는데 이거 문제점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가짜 뉴스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후보자 자녀 병역 문제 같은 거 한번 뒤져서 면제받으면 무조건 기피한 것처럼 이렇게 한번 의혹을 흘린다든지, 그리고 확인하기 어려운 뭐 외도, 예. 혼외자 문제 이런 것들 막 유포하거든요. 근데 그게 확인되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것이 유포되어 전달되는 시간은 굉장히 짧거든요. 예를 들면 그것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네. 그로 인해서 당락이 바뀐다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예. 거죠. 왜냐하면 유권자의 표심도 왜곡되고 지역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도 영향이 있겠죠. 그럼요. 거기다가 또 만약에 그것이 뒤에 확인되어서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또 그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또 선거 재판하는 과정에서 드는 시간들, 네. 거기다 경비, 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의정활동이나 행정 제대로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를 국민 전체가 다 본다는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네.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선거든 뭐 크든 적든 큰 그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그 선거에 자기의 일생을 겁니다. 선거를 한번 치르기 위해서는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준비도 해야지 되고 예. 또 그 선거에 거의 모든 것을 걸고서 하는데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유권자들로부터 낙선을 했다 그러면 그 승리되어지는데 상대방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낙선했다라고 하면은 그 선거에 나온 사람의 그 문제는 정말로 상당히 심각하죠. 게다가 앞서서 엄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당한 후보 또는 꼭 뽑혀야 될 후보가 떨어지고 가짜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후보가 당선이 되어지는 것은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 김동완 전 의원께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 모르겠어요. 그 전직 의원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선거에 나가실 때 꼭 붙고 싶잖아요. 가짜 뉴스 막 유혹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었죠. 그랬어요? 늘 네. 상존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사실은 받으셨고? 제가 예. 한 수년 전에 선거에 나갔을 때 네. 상대편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분 중에 우리 지역에 아주 유명 음악인 여성이 한 분 계셨는데 네. 그분이 마침 이혼 상태에 계셨던 분입니다. 예. 이제 선거가 막 시작이 되어졌는데 우리 선거 참모들이 제게
상대 후보하고 그 유명 여성 음악인하고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 같다. 아, 스캔들. 예. 있는 것 같다. 요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 얘기를 좀 퍼뜨리고 조직적으로 좀 퍼뜨리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할까 말까 참 많이 고민했었죠. 잠깐만요. 결과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니까 말씀하시겠죠. 안 했죠. 예. 고민만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그게 확인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남녀 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 그 치졸한 방법이라서 예. 그런 거를 또 해서도 안 되고 뭐 하여튼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유혹을 받고. 예, 엄 교수님 크게 웃으셨어요? 이 가짜 뉴스가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자신을 좀 미워하기 위해서 네. 어떤 아름다운 미담 같은 걸 만든다든지 아니 뭔지 자기가 석사를 수료만 했는데 석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한번 좀 하고 싶고 하는 건데 물론 선관위에서 그건 다 학력은 다 이제 걸러집니다만은 이제 두 가지 양태로 다 사용이 되죠. 자기는 좀 미화시키고 상대방은 굉장히 천박한 사람을 만들고 싶어하는 유혹. 그리고 뭐 선거가 승자 독식 아닙니까? 당선되느냐 떨어지냐만 있기 때문에 뭐 올인이란 말이 딱 맞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중앙 정치도 그런 뭐 댓글 공작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선거라는 게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유혹을 많이 느끼셔갖고 다른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뿐 아니고 다른 후보들도 이제 그런 유혹을 많이 그 불법 탈법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죠. 그 중에서도 특히 상대편 후보를 비방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늘 상존합니다. 예. 다만 그거를 얼마나 잘 정제시키고 자제시키느냐가 그 후보의 한 자질의 한 측면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권자들께서 꼭 이번 선거에서는 꼭 후보 중에 저게 약간 그 허위사실 같은 것을 얘기하는 후보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팩트도 체크해 보고. 예. 그 양성일 대표님, 네. 그 이제 그 선거 캠프 쪽에서 그 SNS 어떻게 홍보합니까? 이렇게 컨설팅 자문 이런 거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예. 그쪽에서 실제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떤 뭐 조언 이런 걸 좀 구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네. 가짜 뉴스와는 좀 다른 게 이제 SNS를 소개해요. 그러면은 선거 캠프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NS의 특성들이 있어요. 페이스북은, 블로그는, 그리고 카카오톡이든 밴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 최근에 올해 지금 가장 뜨는 것 중 하나가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인스타그램은 주로 여성들이 봅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써야 된다. 그런데 이런 주의사항을 꼭 두죠.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정치에 나가시는 사람들은 모든 걸 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혹시라도 안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선거 참모 그 밑에 있는 열성다운들이 있어요. 여기서 못 보는 사이에 여기서 이미 뿌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대. 그래가지고 하면 그것이 마치 사실이냐 호기심 증폭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단속하라고 얘기하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라도 그 치명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하게 올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SNS 선거 전략이라는 것은 정직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사실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 근데 요즘은 글보다 사진, 이미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카디뉴 스타일로다가 사진과 글 한둘 들어간 정도로 해서 자기를 정확히 표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그 문자로 그 홍보 문자들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네거티브한 내용도 일부 있고 그냥 본인의 정책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짜 뉴스는 되게 네거티브한 쪽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가요? 예.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문제에서 뭐 하자가 있으면 사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선거 방송을 보다 보면 진행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막 상대방을 너무 지나치게 인신공격하면 진행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들한테 크게 호응은 안 된다. 그리고 또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팩트를 가지고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막 싸잡아서 그냥 막 그런 걸 문제가 있죠.
자, 저희가 가짜 뉴스가 어떤 거고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국엔 가짜 뉴스는 선거에 도움은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긴 했는데 실제로 그 가짜 뉴스를 접하는 분들은 어떤 느낌이실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조사를 해봤거든요. 선거와 가짜 뉴스의 관계에 대해서 또 김지은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가짜 뉴스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6.13 지방선거에서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결정할 것인지 조사했는데요. 도덕성으로 결정하겠다 30.8%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후보자의 경력과 능력을 보겠다 28.6%, 소속 정당을 보겠다 19%, 정책과 공약을 보겠다 18.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는지 알아봤는데요.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 보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43%였고요. 포털, 홈페이지 등 인터넷 30.9%, 그리고 선거 공보물을 통한 정보 습득은 10.6%에 그쳤습니다. 이번엔 관련 정보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응답자의 56.7%가 한다, 응답자의 39.8%가 안 한다고 답했는데요.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절반 정도가 팩트체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팩트체크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포털 서비스 검색이 가장 많았는데요. 38.7%가 포털 서비스를 이용하고요. 전문가 분석 기사를 참고한다는 의견이 27.8%, 주변 지인을 통한 확인이 13.5%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자, 그 정리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질문을 통해서 토론을 이어갈 텐데 지방선거 후보 결정 요인 보니까 도덕성을 굉장히 높게 봐요. 한 30% 정도 나왔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도덕성은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저까지 포함해 5명이 있는데 우리 김 의원님, 김 전 의원님 도덕성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예.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점잖게 생기신 것밖에 모르겠는데. 도덕적으로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도덕성을 높게 본다는 건 정치에 대한 혐오감,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감이 굉장히 그래요. 크기 때문에 예. 좀 깨끗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체크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도덕성의 흠집을 내는 가짜 뉴스를 만들고 싶은 유혹을 느끼죠. 아주 쉽게 얘기해서 뭐 저 사람 바람둥이래. 이거 뭐 막연하지만 그래? 저 돈 다 부동산 투기로 모은 거래? 이런 얘기들 뭐 아주 막연하지만 네. 도덕성의 흠집 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능력이라든지 정책, 공약 같은 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디까지 올라갔다. 능력 보이고 공약, 정책 분명한데 도덕성은 중요시 하긴 하는데 체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짜 뉴스나 유언비어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을 느낀다는 거죠. 그 지방선거에서 후보 결정 요인 보니까 그 도덕성이 30%, 30.8%. 반대로 그 중요하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공약 보고 뽑아야 돼요, 정책 보고 뽑아야 돼요. 그러는데 18% 그거는 제일 낮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그 보수와 진보가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정책이 좀 구분이 됐습니다. 구분이 됐는데요. 이제는 그러니까 포괄 정당처럼 표만 된다면 뭐 모든 걸 다 똑같이 표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무상급식 초등학교까지 그러면 그 다음 그걸 받는 상대 정당은 중학교까지 또 4년이 지나면 고등학교까지 보수와 진보의 이념 차이에 따른 정책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대선만 해도 이제 정책적으로 좀 충돌이 일어나는데 지방선거가 되면 그 정책이 더 모호합니다.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나 이념 뭐 이런 거보다는 경력, 능력 거기다가 더 나아가면 도덕성을 주로 보게 된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지방의원들이나 단체장들 공약 보면은 정당에 따라 정당을 딱 가려놓고 진보 보수를 가려놓고 보면 아마 어느 당이 것이 공약인지를 구분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예. 그 정보 습득 과정을 그 조사에서 보면 언론 보도가 43%였고요. 뭐 인터넷이 한 31% 정도, 공보물 10.6%, 뭐 가족, 친구, 주변 사람 6.3%인데 이런 환경들이 가짜 뉴스가 그 침투하고 작용함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 양 대표님 얘기 좀 들어보고 싶대요.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데 저는 거기다 대안을 좀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SNS 선거 전략을 코칭을 하거나 가르치면서 현장에 가보는데 결국 그 중에서 일부는 네.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예. 누군가가 시켜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정말 준비된 사람이 꾸준히 자기에 대해서 가정 이야기도 자기 블로그에 계속 올리고 그리고 자기의 소소한 일상을 계속 올리고 정책도 올리고 그랬다고 하면 검증 시스템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홍길동 의원이 청주시장에 출마한다 치자고요. 예. 그러면은 홍길동 치면 뉴스에는 안 나오죠. 하지만 블로그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이런 뉴스거리가 될 사람이다 안 돼가 파악이 돼요. 제가 사실은 어제 한 신문사 인터뷰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오바마 예를 들었어요. 지금 미국은 인스타그램보다 자기를 포리시하는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즉 한 4년 뒤를 돼도 지금부터 준비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바마가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 긴 없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충격적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걸 쓴 것이 아니라 데드, 나는 아빠입니다. 허즈밴드, 나는 남편입니다. 프레이던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마지막 시티즌, 딱 4개밖에 없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그리고 거기 들어가 보면 아이를 안고 있는 거, 가족과 같이 있는 거, 네. 자기 아내와 같이 성향을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 이런 거 볼 때 이 사람은 가정적이구나. 그리고 인간미 있다. 풍겨지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자기가 직접 쓰는 그러한 SNS 문화가 정착이 되면 그 검증의 그 팩트체크 통로가 포털로 그런 것이 아니라 포털로 가서 그분의 블로그로, 그분의 페이스북으로 가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의응답도 가능하잖아요. 댓글로 물어보면 답해 주면 되니까. 예. 네네. 가짜 뉴스를 접했어요. 유권자들께서. 그럼 이거를 사실인지 확인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팩트 체크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황 과장님? 예,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봐도 네. 사실 넘쳐나는 이 정보 홍수 속에서 예. 새로운 뉴스를 보기도 바쁜데 제가 이게 본 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거를 또 사실 현실적으로 팩트 체크하기가 쉽진 네. 않거든요. 또 더군다나 이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만 팩트 체크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서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넘기는데 선거 정책 알림이라고요. 예. 조금만 이제 관심을 주시면은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뭐 후보자가 자기가 이제 그 이제 공약도 거기 쓸 수가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뭐 이런 공약을 원한다 하면 들어가면은 그게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좀 번거롭더라도 좀 보셔서 네. 이렇게 선거할 때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 직접 모바일로도 들어갈 수 있나요? 모바일로도 들어갑니다. 그럼 그 앱도 있나요? 예, 어플도 있습니다. 그걸 홍보하면 좋겠어요. 어플에 선거 정보를 이렇게 치고 이게 들어가면은 네. 그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는 뭐 지역에 어떤 게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지 또 그 정당이 어떤 공약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뭐 10대 공약을 내놓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꼭 보시면은 네. 이번 선거를 치르는데 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서 이제 추가해서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드리면 이번 지방선거는 유별나게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붐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선거 붐이. 예. 그것은 유권자들, 국민들이 선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실 확인, 정책 확인, 공약에 대해서 후보들의 검증 이런 것들이 좀 더 유권자들이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혹시 가짜 뉴스를 받았는데 그거기다 묻지 말고 선관위에 물어보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시간이 걸려도 직접? 네, 그것도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대1 채팅이나 이런 것식으로. 일대 채팅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관위의 홈페이지나 예. 선관위의 모바일로 된 게 돼서 좀 기다려도 좋으니 확인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하고선 그런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선관위 신뢰하잖아요, 우리는. 예. 네, 중립적으로 잘해왔으니까. 예.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네. 거기 보면 지금도 그
그 묻고 답하기가 있거든요. 이게 질의하는 게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이게. 아, 많이 올라와요. 수천 하루도 뭐 수십 건이면 바로바로 이제 대답을 해주고요. 거기서 또 하나는 그러면 뭐 타인이 질문한 것도 검색하면 볼 수 있겠네요. 아, 예, 그렇죠. 너무 좋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가 홍보하자고요. 검색에 가서 뭐 가짜 뉴스 사례 이렇게 치면은 네. 가짜 뉴스로 인해서 한 거 뭐 허위 사실 공표 이렇게 치면은 예. 또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 쭉 뭐 판례 예를 들어서 예. 뭐 판례라든가 또 뭐 우리 중앙선관위에서 대답한 질의하고 회답한 것도 있고요. 선거 관련해서 전화를 주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이제 상당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제 하는 그런 일들인데 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가짜 뉴스를 체크해 본다 한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매체가 어떤 일보, 어떤 뭐 신문 이런 이제 매체가 분명한가. 두 번째가 기자 이름이 달려 있는가. 그다음에 네. 기사 날짜가 나와 있는가. 이 기본적으로 이제 뉴스 갖고 있어야 될 요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지나치게 파격적이고 너무나 기쁜 소식이거나 너무나 이게 좀 이렇게 좀 그런 재밌고 호기심을 키우고 그런 뉴스가 파격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는 조금 성의를 보인다면 포탈에 네. 요 내용을 한번 쳐보시는 정도를 해보면 일상적으로 가짜 뉴스를 체크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양성일 대표님 대표님 참 예. 좋은데요. 예. 제 생각에는 제가 전에부터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SNS에도 실명제를 덮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제 블로그의 이름을 그냥 양성길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예. 그전에는 뭐 바람처럼 탱크처럼 이게 많이 썼는데 써서 실제로요. 예. 근데 그거보다 양성길을 쓰고 나니까 공격수가 줄어들었어요. 예, 그 글에 대한 내 이름을 걸고 하니까 모호하지 않으니까. 예, 예. 나에 대해서 오히려 난 전화보다 공개하고 하니까 전에는 그 가면을 쓸 때는 사람들이 막 공격도 하고 자기가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중앙 언론들 그리고 뉴스 이런 데서도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고 SNS에 영향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렇게 가능하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했던 브루킹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거가 굉장히 좋은. 그래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요. 이제 선거 때 그 선거나 뭐 정치와 관련된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하면은 그 본인 인증을 해야서 이렇게 들어가서 실명으로. 예, 실명으로 너무 좋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가짜 뉴스가 막 팽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자기 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양 대표님, 요즘엔 또 가짜 뉴스가 SNS나 모바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접근되기도 하고 유통되잖아요. 시스템적으로 가짜 뉴스를 이렇게 걸러내거나 또는 좀 지금은 좀 미진한데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면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걸 좀 막을 수 있겠다는 뭐 그런 생각도 있으신가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자기 이름을 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실명제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다가올 미래 중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그게 하나예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을 쓰게 되면 블록체인. 네. 블록체인, 예.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설사 미네러브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체크해서 알 수가 있어요. 소스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예. 이제 우리 언론들이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또한 그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네. 같은 데서 억셉을 해주면 그 사람 쓴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는 트래킹 시스템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 유명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선거 시즌에 가짜 뉴스를 유통을 막아내고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자정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는 못하지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몇 건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그 포털 사이트가 뉴스를 독식하지 말고 네. 그 제목하고 간단한 내용만 내고 더 자세히 보려면 하면 MBC로 가거나 뉴스의 근원으로 가게 하고 자기는 그냥 포털의 역할만 하면 좋겠는데 그걸 통해서 자꾸 광고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 뉴스의 중심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런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거대한 권력이거든요. 그 권력만큼의 책임을 지는 맞아요. 그런 예. 게 필요합니다. 예. 자, 저희가 가짜 뉴스 어떻게 팩트 체크할 수 있을까? 유권자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본 것 같고, 자, 이번에는 가짜 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가짜 뉴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충북 도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짜뉴스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아봤는데요. 매우 그렇다 42.4%, 그런 편이다 40.7%로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83.1%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12.6%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가짜뉴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조사했는데요. 가짜뉴스 작성자를 처벌하라는 의견이 39.9%로 가장 많았고요. 팩트체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30.4%, 인터넷 포털에서 가짜뉴스를 삭제해달라는 의견 11.3%, 선관위의 감시, 단속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10.7%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가짜뉴스 작성자 처벌은 남성과 60대 이상에서, 그리고 팩트체크 강화는 여성과 30,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가짜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80%가 넘어요? 그렇죠. 그만큼 굉장히 커요, 그죠? 네. 예. 이제 지난해 우리 지역에 아주 대표적인 가짜뉴스 사건이 하나 있었죠.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에 제천에서 의회 의장이 자기 SNS에 이제 글을 올립니다. 어떤 글을 올렸느냐면 EU 불문 퍼날라 주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작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편지를 공개했는데 그 편지는 가짜 편지였죠. 한동안 퍼져나가면서 굉장한 영향을 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당연히 선거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죠. 어때요? 엄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가짜뉴스가 일단 전파력이 되게 세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많이 영향을 미치고. 지금 이제 가짜 뉴스와 관련돼서 유언비어까지 이제 확장해서 본다 그러면 지방선거에 더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는 게, 인구 한 3만 정도의 군이라고 친다면 맞아요. 예. 유권자가 한 2만 한 3천 명 될 텐데요. 지방선거 투표를 따지면 50% 내외거든요. 그러면 11,000명 정도가 투표를 할 텐데, 거기에 단체장 과반수면 5천 몇백 표입니다. 그러면 유혹을 안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말로 전달되는 그냥 공동체 안에서 뭐 대도시나 대통령 선거 이런 경우에는 워낙 뭐 인구가 유권자가 많으니까 쉽지 않지만 7, 8천 명 정도에게 말로 옮겨지는 뉴스,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을 많이 느끼고 네. 정말 당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지방선거에서는 또 혈연, 지연, 학연이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SNS나 모바일 이런 것들이 이제 얹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는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이런 큰 어떤 언론 매체뿐이 아니라 구전으로 지금 엄 교수님 말씀하시는 구전으로 퍼져나가는 가짜 뉴스도 대단한 파괴력을 갖습니다. 지인이 이거 얘기해 주면은 그걸 자꾸 이렇게 믿게 돼요. 쉽게 믿게 되고. 선거 한 일주일 전쯤에 그 가짜 뉴스가 퍼져나가면은요, 막을 길이나 해명할 길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임박해서 하면은, 그래서 이 지방선거에서는 사실은 그 가짜 뉴스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또 언론, 우리 이 방송에서 지금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듯이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유권자들에게 많이 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선거에 이런 캠페인이 어떨까요? 예,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뉴스를 받았는데 의심이 가요. 예. 그러면 그것을 화면을 캡처해서 선관위에 보내주십시오 하는 이런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움찔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냥 호기심에 자기가 마치 뉴스의 프로바이더가 된 것처럼 신나서 막 여기저기 보낸다는 거죠. 네. 그럴 때 스톱, 너 그거 법에 걸릴 수가 있어. 나는 그걸 스캔해가지고 선관위에 보낼 거다. 그러면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처벌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제도에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짜 파라치? 그걸 이제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는 거죠. 선관위에. 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짜 뉴스를 신고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를 신고하면은 포상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나요? 너무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예, 뭐 그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 있어서 이제 신고를 해서 그게 이제 뭐
사실이 예. 따라서 뭐 많게는 뭐 3억까지도 5억까지도 이렇게 너무 많다. 예. 3원만 줘도 되는데. 아니 그건 향응 같은 거 제공해. 예, 향응제 뭐 그런 거고 그 상황에 따라서 금품 제공이나 이런 거죠. 그런 예. 거는. 또 가짜 뉴스 같은 경우도 사안이 중대하면 예. 그거를 판단해갖고 뭐 이 허위 사실 유포에 예. 관한 것도 좀 이게 사실은 지금 요즘 선거에서는 금품 제공이라든지 향응 제공 이런 것보다 이 허위 사실 유포, 예. 가짜 뉴스가 끼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상 제도를 좀 확대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단체장도 그렇지만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요. 네. 몇백 표만 가지면 당선이 됩니다. 예. 그 굉장히 유혹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럼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거나 유포하는 사람들 책임을 좀 자세히 제대로 좀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뭐 만드는 사람의 의도 분명하다고 해요. 근데 유포자는 사실은 호기심 때문에 유포할 수도 있고 단순 유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이게 돼요? 이제 그 허위사실 공표죄는 그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예. 그걸 퍼나른 사람도 똑같이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로다가 이제 처벌하고 있거든요. 예. 최근 사례 보면은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0건 정도를 보통 이제 한 건, 두 건이나 이렇게 이제 뭐 좋아요나 리트윗 하는 경우는 그냥 뭐 하지 말라 하고 뭐 하는데 그건 같은 경우는 한 70건 정도를 이렇게 리트윗해서 그건 저희가 심하다 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예.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 또 유포자뿐 아니고 그 운영 매체 그러니까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운영 매체, SNS의 운영 매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이 요즘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예. 법으로도 정하고 그런 가짜 뉴스를 색출해내는 전담 팀도 구성하고 전담 부서도 만들고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법적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독일 같은 경우 예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예.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은 그 퍼뜨리는 그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인스타그램 그런 그 매체에다가 예. 벌금을 가짜 가할 수 뉴스를 있다는 얘기예요. 유통시킨 예. SNS 기업에다가서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부과시키는 법을 제정해서 지금 그게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가고 있죠, 독일에서. 그러니까 유통 단계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자정 노력을 스스로 좀 스스로 해라. 강하게 해라. 예. 이런 어떤 압박인 거죠. 예. 그 법 명칭이 소셜 네트워크 상의 법 집행에 관한 법률 이래가지고 대단한 과태료를 중과시키고 벌금을 물리는 벌금 매기고 하는 게 법률을 바꿔야 되는 얘기예요. 되게 그렇죠. 큰 얘기란 말이죠. 우리 이제 6.13 지방선거 며칠 안 남았단 말이에요. 자, 가짜뉴스를 지금 단계에서 좀 줄이는 어떤 뭐 작지만 효과적인 방법들 제안을 한 번씩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엄 교수 먼저 시작해 줄까요? 그 지금 대부분의 논쟁들은 이제 법적 규제가 많이 이제 강조가 되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허위사실 공표죄라든지 비방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충분히 법적 제도화는 되어 있고요. 또 형량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법적 제도적인 방법보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고민해 봐야 되는데 하나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 가짜 뉴스를 좀 걸러낼 수 있는 백신이라든지 이제 앱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 신고센터들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거 활성화돼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소셜 미디어의 그 플랫폼 운영자들이 조금씩 걸러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받기 때문에 일단 그런 운영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게 옳겠다라는 것이고요. 끝으로 저희들이 뉴스를 볼 때 인신에 대한 어떤 공격 같은 게 있거나 비방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합리적 의심을 좀 해봐야 한다. 매체, 글쓴이 그리고 거기 인용된 것들이 좀 의심해 볼 만한 것들은 스스로가 의심해서 걸러서 우리가 뉴스를 접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다른 의견. 이제 6.13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께서 요런 거 좀 주의하시면은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좀 가려낼 수 있는 힌트가 될 것이다. 우리 양 대표께서 답변 주신다면? 제 생각에는 결국은 가짜 뉴스가 생기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당선이 되면 많은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그 권리를 좀 줄이면 좋겠어요. 예, 책임을 더 많이 하게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쇼크받은 내용 중에 하나는 북유럽에서는 국회의원 이산하라면 욕이랍니다. 이산하셔야죠. 그러면 욕이라는 거예요. 욕. 1년 그래요. 동안 고생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예. 전철도 다니면서 밤늦게 공부하고 내가 직접 했는데 또 하라고요?
그런다는 거죠. 그 정도로 권리를 좀 줄여주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이 시스템적인 노력도 같이 이번에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네. 김 전 의원님. 예. 지방선거가 이제 불과 한 20일도 아직 이제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2주 남았어요. 2주. 예, 2주 남았는데 유권자들의 우선 눈이 좀 밝아져야 되겠다. 후보들이 특히 후보들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후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단 의심해보고 팩트 체크를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얘기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은 그건 약간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라. 예. 이런 얘기 같아요. 저희가 가짜뉴스 피해는 어디로라는 주제로 해서 저희가 토론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마무리 발언 이제 들어볼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시작은 양성일 대표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짜뉴스 우리나라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고 통째로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나는 게 있으면 꼭 확인해 보시고 유포하는 유혹이 생길 때 손가락을 잠깐 멈추십시오. 그래서 보다 건강하고 밝은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충북선관위의 황수현 과장님. 예,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글이 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번 지방선거가 행복한 충북을 만들어가는 우리 도민의 축제거든요. 그래서 가짜 뉴스 이런 것 따위에 현혹되지 마시고 네.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 주시기를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원대학교 염태석 교수님 마무리 발언. 선거는 진짜 일꾼을 뽑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인데요. 가짜 뉴스 때문에 가짜를 뽑아서 우리가 입게 되는 피해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해안, 우리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동완 전 의원님. 네. 가짜 뉴스는 양의 가면을 쓴 늑대입니다.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잘 체크를 해보시고 진실한 사람, 정말로 능력이 있는 일꾼들을 뽑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거 문화 보면은 지역민의 정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죠. 근거 없는 가짜 뉴스 작성하고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한 선거 문화 해친다는 사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시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의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SNS를 한글 자판으로 치면 눈이 된다고 해요. SNS가 유권자를 속이는 데 사용되지 않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이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